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중후반 워킹맘입니다. 저 혼자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전 돌돌싱이에요. 이혼 2번 한 사람을 돌돌싱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마 전 2번째 결혼에도 실패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게 다시금 증명됐으니까 말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2번이나 이혼한 저를 뭔가 하자 있는 여자라며 색연건 끼고 보겠죠. 이혼남보다는 이혼녀를 보는 눈이 더욱더 가혹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쌍둥이 딸내미들을 키우는 아줌마가 되고 보니 남들의 시선 따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2딸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려고 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남들 눈치 보며 스트레스 받을 거 뭐 있겠어요. 그저 내 마음 편하게 소소한 행복 누리고 사는 게 제일이죠. 전 우리 딸내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불행히도 저희 친정엄마는 외동딸인 제게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상한 엄마, 따뜻한 엄마의 역할들을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며 익혀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선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친정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가끔 친정엄마 얼굴이 기억조차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 사이도 안 좋아서 아빠는 제가 어릴 적 집을 나가버리셨죠. 집구석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말이죠. 부모님 2분 다 외동딸인 제 양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으니 제가 어릴 적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예상이 가시죠. 에휴, 극적인 내용의 주말 드라마며 일일 드라마들을 봐도 제 실제 이야기에 비해선 순한 맛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 우리 딸들에게 최대한 평온한 삶을 선사하고 싶어요. 제가 워낙 전쟁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와 같은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제가 2번이나 이혼을 해버렸으니 제 계획이 약간은 어그러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2번의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저희 지옥 같았던 지난 나날을 쭉 펼쳐보이려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현명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번의 결혼을 무조건 참고 살아야만 했는지 아님 이혼하길 잘한 결정이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엄마는 좀 특이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가 봐도 말이죠. 우리 엄마는 모성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오로지 돈이 최고였죠. 가족, 자식, 남편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저 밖으로만 돌길 좋아하셨고 맨날 유흥이나 즐기러 다니는 와이프를 어떤 남편이 반기겠어요. 당연히 아빠와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기 일쑤였죠. 이놈의 여편네야,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술 처먹는 데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집들은 남편이 밖으로 돌아서 싸운다는데 어째 우리 집은 반대로야? 엄마는 적반하장이었어요. 그러게, 왜 20살밖에 안 된 나를 인심시켜서 집안에 들어앉히는 거야? 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날 좀 내버려둬. 집안에서 애만 보고 살기만 하면 답답해 미쳐버릴 것만 같단 말이야. 아, 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싸지르는 것 좀 봐. 난 이제 지쳤어. 이젠 내가 집 나갈 거야. 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당신 머리카락 한 올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 안 통하는 엄마와 싸우는 것도 지치셨는지 아빠는 그날부로 집을 완전히 나가버리셨어요. 그래도 그냥 나가기는 좀 그랬는지 어린 저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남기고 나가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게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아빠가 날 싫어해서 집을 나가신 건 아니구나 라는 맘에 연락 끊긴 아빠를 증오하며 살진 않았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모습을 보지 않게 되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 쿨한 성격이었나 봐요. 그렇게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어요. 급성 간경화가 와서 슬퍼하고 놀랄 겨를도 없이 돌아가시고 만 거죠. 아무리 쿨한 성격이어도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바로 현실 감각이었죠. 그나마 중학교 1학년 정도는 되었기에 현실 감각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엄마 덕분에 철이 일찍 들었으니 전 스스로 이미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생활을 저 혼자 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알바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라도 있었기에 살 곳은 있었으니 생활비만 벌면 됐어요. 워낙 가난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게 습관이 되어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죠. 다만 대학교를 가는 건 제 입장에선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취업이 잘 되는 여상에 진학하여 고3 졸업과 동시에 꽤 큰 중견기업의 비서직으로 취업이 되었어요. 요즘은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많았고 연봉은 적지만 그들을 위한 취업 자리도 꽤 있었죠. 먹은 것도 없이 키만 멀대같이 커서 170cm의 키에 49kg의 몸무게,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가 장착돼 있으니 미인 같아 보였나 봐요. 중견기업 임원직 비서 자리에 한 방에 붙을 수 있었죠. 나중에 들으니 외모를 많이 보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고졸이어서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최대한 실력도 갖추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새벽엔 영어 공부까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죠. 그런데 직장 내에서 가끔 김 빠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진짜 성희롱 신고감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겨야 하는 분위기였죠. 미스 김, 상무님은 안 계시나 봐? 그럼 이 오빠 커피 한 잔만 타줄래? 여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 상무님이나 같이 기다리자고. 그리고 혜영씨 같은 절세미인이 타주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직장 스트레스가 쫙 풀릴 것 같네. 맘 같아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놈 면상에 뜨거운 커피를 쫙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꾸역꾸역 커피를 타줬어요. 꼭 그런 식으로 멘트하는 놈들은 늑다리 유부남 직원들이었죠. 스쳐 지나가며 농담을 한마디씩 던지는 직원들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들이대는 유부남 직원이 있었어요. 어디서 코를 들이받았는지 주먹코에 못생긴 찐빵같이 생긴 사람이었죠. 저한테 대놓고 연락처를 묻거나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걸 말씀드려야 하죠? 벌써 몇 번째 여쭤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댁에 사모님이 아시면 싫어하실 텐데요. 제가 이 사실을 사모님한테 알리거나 상무님께 보고드리면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뭐야? 20대 초반밖에 안 된 여자애가 싸가지 없긴. 내가 뭐 너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했냐? 그깟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지랄이야. 너
사회생활의 매운맛 한번 볼래? 어? 비서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 상무님께 보고드리러 왔던 이명철 과장이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소리 지르던 남자 과장을 끌고 나가더군요. 이미 밖에서 소리를 다 듣고는 상황 파악을 마친 후였기에 가해자를 끌고 나간 거였죠. 아니, 같은 과장시계나 대어놓고 나이 어린 신입 비서한테 뭐 하는 짓이오? 가정도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얼른 김혜영 비서한테 사과하셔. 다시 한 번만 이런 일 또 목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덩치 큰 과장이 팔목을 거칠게 붙잡으며 밀어붙이자 절 희롱하던 유분한 과장도 찍소리 못하고 사과하더군요. 당연히 그 후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점심 식사 한번 사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꼭 대접하고 싶었죠. 그렇게 둘이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네요. 이 얘기 저 얘기 회사 얘기만 하다가 이명철 과장님께 평소에 진짜 궁금하던 질문을 했어요. 저 과장님, 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질문하는 거 당연하죠. 뭐든 물어봐도 돼요. 연세가 4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회사 내에서 3대 미스테리 중 하나던데요. 첫째, 우리 회사 대표님의 머리는 가발인가 진짜 머리인가? 둘째, 못난이 인형처럼 생긴 여자 차장님은 어떻게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 있었는가? 셋째, 서울대 나오고 탤런트처럼 생긴 이명철 과장님은 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3대 미스테리 들어보셨죠? 혜영씨 진짜 재밌네요. 앞에 2가지는 들어봤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떠도는 줄은 몰랐어요. 벌써 연세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제가 나이가 많아졌나요? 세월 참 빠르네요. 혜영씨 진짜 솔직한 사람이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텐 홀어머니가 계신데 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외동아들이 흔치 않은데 젊은 시절에 홀로 되시고 혈육이라곤 저뿐이니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계신 거죠. 서울대 나온 게 참 별것도 아닌데 서울대 나온 아들이라며 제가 세상 최고로 잘난 줄 아세요. 대기업도 아니고 겨우 중견기업에서 일하는데도요.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왜 연애를 안 해봤겠어요. 결혼하고픈 여성도 있었는데 다 저희 엄마 손에서 커트당했네요. 그런데 이젠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 어머니도 2손 2발 다 드셨어요. 더 이상은 결혼을 미룰 수 없기에 이젠 아무 신부감이나 좀 데려오라며 성하시네요. 저도 50을 넘기긴 싫기에 요즘 결혼이 제 생활의 최대 화두예요. 결혼할 여자만 찾고 있어요. 솔로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이 외롭고 지치네요. 우수에 찬 그의 눈빛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데 그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40대 중반인 이명철 과장이나 20대 초중반이었던 저나 서로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에 선뜻 말을 꺼내고 잊진 못했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진 않는다는 것을요. 당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썸을 몇 개월 동안 탔던 것 같아요. 나름 저 스스로를 쿨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 앞에선 저 또한 신중해지더군요. 하지만 몇 개월 후 성격 급한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해버렸죠. 그랬더니 이명철, 이 사람은 한술 더 떴어요. 나랑 사귀면 결혼까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나도 혜영씨 너무 좋아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내가 너무 도둑놈이 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해요. 저도 그냥 질러버렸죠. 결혼이요?
까짓 거 못할 거 뭐 있겠어요. 합시다. 해요. 이렇게 사귄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네요. 나이가 꽉 차다 못해 넘친 노총각과 사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뭐 저도 너무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컸던지라 잘됐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핑크빛 꿈만 꾸었죠. 그로부터 머지않은 날짜에 예비 시모를 만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긴 했지만요. 최대한 단정하고 예쁜 모습으로 예비 시모를 만났지만 시모는 아주 흉측한 모습을 제게 다 보이더군요. 침튀기며 일장연설을 하다가 혼자 마구 울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아우, 서울대 나온 잘생긴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워.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을 얻어주려다 내 아들 노총각을 만들어버렸네. 아유, 억울해라. 아이고, 아유. 무슨 곡이라도 하듯 연신 아이고를 외치니 장례식장에 온 줄 알았네요. 제가 예비 시모를 달래줘야만 했죠. 어머님, 제가 맘엔 안 차시겠지만 명철 씨랑 결혼해서 예쁜 가정 꾸릴게요. 명철 씨 마음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며 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전 내세울 조건이 없었으니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눈물만 한 바가지 흘린 시모와의 첫 만남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의 혼주석은 텅 비어 있었죠. 상상으로나마 연락 끊긴 아빠가 결혼 전에 극적으로 다시 날 찾아와 주길 바랬지만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맘속으로는 아빠를 돌아가셨다고 여겼죠 뭐. 안 그러면 너무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초라한 결혼식만 끝나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신혼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대가 워낙 컸던 탓인지 대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지랄맞음 때문이었죠. 전 허니문 베이비로 딸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딸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모의 비아냥이 시작되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야,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딸내미를 한 방에 2명이나 갖다니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일 있냐? 가뜩이나 돈 버느라 힘든 내 새끼한테 집만 지어주는 나쁜 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지금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내미라뇨. 어머님은 여자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쌍둥이 딸 낳고 나서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뭐? 인연이?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이 시애미 머리채라도 잡고 늘어질 작정이냐? 그럼 지금 당장 날 잡숴봐라. 어디? 자, 자. 시모와 저는 싸우는 신용까지 했어요. 저렇게 지랄 맞으니 아들을 40대 중반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게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은 남자들이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그때만 해도 40대는 정말 노총각 나이였거든요. 시모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바로 이어졌죠. 어머님, 지금 택배로 다단계 회사 물품 잔뜩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발신인이 어머님 성함으로 돼 있는데요. 고급 물품 잘 갔냐? 니네도 럭셔리한 상품 한번 써보라고 내가 보낸 거다. 내가 이 회사 거의 임원급이잖니? 근데 요즘 하도 실적이 형편없어서 동료들 볼 면목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더니 한 1,000만 원을 턱하니 내놔서 선불로 물건 많이 사드릴 수 있었다. 일단 니네도 한번 써봐. 1,000만 원이요? 다단계 회사에 1,000만 원을 넣으셨다고요?
일단 전화 좀 끊어보세요, 어머님. 제가 명철 씨한테 사실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응? 뭔 사실관계? 너 내 아들 잡으려고 그러냐? 예전부터 늘 있어 왔던 일이다. 덕분에 내가 이 회사에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괜히 신랑 잡을 생각 말고 주변에 이 회사 물품 팔아먹을 곳 없나 너도 좀 도와라. 시모는 다단가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까지 퍼다 부은 돈만 수천만 원이 넘더군요. 거의 억대였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어머님 다단계 회사에 지금까지 뒷돈 대준 거 사실이야? 얼마 전에도 1,000만 원 드리고 말이야. 완전히 미쳤어? 무슨 재벌이라도 돼? 우리 쌍둥이 곧 태어나는데 신혼집 대출도 아직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효자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더 화가 났어요. 그게 우리 엄마의 낙인데 뭘 그거 갖고 뭐라고 해. 엄마도 사회생활 해야 할 거 아냐. 외동아들이 나만 보고 사시는 분인데 아들인 내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앞으로 엄마 일엔 터치하지 마. 당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곧 육아휴직까지 할 테지만 1년 지나면 바로 복직한다며. 맞벌이 하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남편을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밉더군요.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맨날 말끝마다 울엄마 울엄마 하는 걸 보니 징그러운 마마보이가 틀림없었죠. 시모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늘 시모와 남편의 환장의 콜라보였죠. 나 750만 원짜리 안마기 할부로 샀으니 돈 보내라. 심지어 무이자로 샀어. 얼마나 이득이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려고 하니 여행 경비 좀 보내라. 문바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 800은 나올 것 같더라. 이번 달 생활비가 5만 원이 덜 들어왔어. 아예 20만 원 정도 넉넉히 더 보내라. 갯돈이 모자르다. 제가 딸 쌍둥이를 출산하고 1년간 육아휴직하느라 외벌이인 상황에서도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700~800만 원을 계속 요구했어요. 전 아기용품도 다 중고로 사거나 나눔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모가 저렇게 돈을 펑펑 써대니 날강도처럼 느껴졌어요.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의 반응이었죠. 우리 엄마 불쌍한 분이야.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까짓 건 못 해드려? 엄마가 다단계 회사 다니시면서 부자들 여럿 만나면서 씀씀이가 좀 럭셔리해지긴 했지만 갱년기 우울증도 없어지고 난 만족해. 앞으로도 우리 엄마 계속 지원해 드릴 거야. 내 돈 내 엄마한테 쓰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 내 맘 이해 못할 거야. 나보다 100배는 더 튼튼한 것 같은 시모가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건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말끝마다 넌 엄마 없으니 이해 못할 거라는 둥 막말을 일삼으니 남편과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죠. 우리 딸 쌍둥이 민진이를 돌진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는 복직을 했어요.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시모에게 모조리 들어갔기에 신혼집 전세 대출을 한 푼도 못 갚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가들이 일터로 나가는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출근을 해야 했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죠. 남편, 시모, 이 둘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전 딸들을 키우며 직장 다니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이 집 보증금 당신 줄 테니 우리 이혼하자. 난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야.
이 집 보증금으로 민준이 키우면서 잘 살아봐. 당신은 생활력 강한 여자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껄끄러울 수 있으니 내가 이직할 거야. 아니, 사실 나 좀 쉬고 싶어서 일단은 퇴사하려고. 일단 이혼 먼저 하고 말이야. 뭐? 이혼?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술 취했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맨날 시모랑 싸우고 자기랑 싸우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지겨워졌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깟 일로 이혼한다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어딨겠어? 전 뭔가 억울한 맘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이혼만은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에게 밀려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죠. 남편은 같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전 전세 보증금을 빼서 일단 남아있던 대출을 다 갚고 1.5룸의 좁은 집 전세로 옮겼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1.5룸에서 우리 세 식구 충분히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만에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잡아 죽일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암 걸려 죽었다고. 내 소중한 아들 살려내라. 뭐라고요? 애들 아빠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무슨 암이에요. 이게 다 어찌된 일이에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췌장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걸 알고는 모두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혼자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는 바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였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니 남편에게 미안하더군요. 시모 때문이었지만 우리가 결혼 후 내내 싸웠던 게 남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까지 들었고요. 너무 슬프고 후회됐지만 이미 떠난 사람을 살려낼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과 남편의 장례식을 함께 치른 뒤 그때까지 모아놨던 현금을 들고 시모에게 다 줘버렸어요. 지금 와서 이 돈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 잡거사.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근데 이것밖에 없냐? 돈도 없냐? 앞으로 내 생활비는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 그 와중에 돈 더 달란 말을 하는 시모를 보고 사람같이 안 느껴지더군요. 시모는 서울대 나온 자기 아들을 돈줄로만 여기며 살아왔던 거였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 아들이 결혼하는 걸 막아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됐든 저런 인성의 시모와 드디어 완전히 빠이빠이라고 여기니 차라리 시원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무렵 전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고졸인 제가 회사 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더 늙어서 잘리기 전에 자영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던 저는 카페를 꼭 운영해보고 싶었죠. 작은 카페였지만 저만의 아이템으로 독특한 커피 메뉴를 몇 개 만들어냈고 그게 입소문을 타서 매출은 점점 상승했어요. 제가 중견기업 임원 비서로 일하며 벌던 월급의 몇 배를 벌기 시작했죠. 집도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에 33평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고 우리 민진이와 조금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엔 아끼느라 1,000원짜리 학용품도 벌벌 떨며 사야 했거든요. 카페를 창업하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처음으로 워터파크라는 곳에도 돈 주고 가봤네요. 그렇게 넓은 인공 수영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죠. 우리 딸내미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잘 놀고 있던 우리 쌍둥이 중 막내가 타고 있던 튜브만 덩그러니 누운 채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잠시 후 삐삐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구조요원이 헤엄쳐 들어가 우리 민진이를 구해줬죠. 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하면서 우사인 볼트급으로 빠르게 우리 딸 민진이를 향해 내려갔어요. 민진이 이 녀석도 놀랐는지 엉엉 울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더군요. 민진아, 내 딸 괜찮아? 엄마 10년 감수했잖아. 그러게 깊은 곳엔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파도에 휩쓸렸는데 갑자기 튜브가 빠져버려서 그만. 엄마, 나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죽긴 왜 죽어 네가. 엄마가 함께 왔는데. 아, 널 구해주신 안전요원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도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옆에서 우리 모녀가 껴안고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있던 안전요원이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오는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고가 가끔 발생해요. 전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귀국해서 사업 구상 중인 사람인데 라이프가드 일을 정말 보람있게 생각해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드디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는 얼른 우리 딸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옷 다 입고 나오는데 탈의실 앞에 아까 그 안전요원이 떡하니 서 있더군요. 문득 우리 딸을 구해준 보답을 조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일 마치셨나 봐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제가 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 내주시면 제가 카페에 있는 음식 다 내와서 대접해 드릴게요. 아님 식사 대접이라도 할 테니 연락 주세요. 전 안전요원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는 반가운 기색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님 괜찮나 싶어서요. 명함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연락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진짜 고마워요. 오늘은 경황이 없으실 테니 언제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갈게요. 그는 명함을 품에 꼭 안듯이 소중히 들고 갔어요. 내가 100번 1000번 고맙다고 인사해도 모자랄 텐데 저한테 계속 명함 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예의 바른 사람 같아서 느낌은 좋았어요. 집에 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바쁘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전요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초대하여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 이름은 강국현. 나이는 저보다 어린 20대 후반이더군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 파트너와 함께 사업 구상 중이라고 했어요. 뭔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으며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엘리트처럼 느껴졌죠. 내 딸을 구해준 안전요원에게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초대했건만 뭔가 좀 부끄럽게도 제 사심이 생기더군요. 애 둘이나 있는 이혼녀가 총각에게 웬 추잡스러운 맘이냐 싶어 그런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매력을 뿜뿜하며 저에게 직접적으로 대시해왔어요. 머리로는 안 돼를 외쳤지만 마음이 동하더군요. 대화하는 내내 이 남자의 말빨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특히 무슨 관심법이라도 쓰는지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아서 흠칫 놀라곤 했어요. 지금 이성적으로는 날 남자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혜영 씨도 분명 내게 마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사람이 태어나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맘속에 있는 감정 표현 다 하면서 살아요, 우리.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혜영 씨 처음 봤을 때 후광이 비쳤어요. 아이 둘 엄마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워터파크에 온 어떤 아가씨들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순간 생각했죠. 그래, 바로 이 여자다. 나 사업 구상하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한가해서 이 카페에 온 거 아니에요. 목적은 바로 당신을 갖는 것, 내 여자로 만드는 것이죠. 민진이도 정말 예쁜 따님이던데 내가 좋은 대디가 되어줄게요. 우리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봐요. 네?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털어놓으며 이혼녀라는 말까지 꺼내자 바로 결혼하자고 내지르는 용기라니. 첫 만남에 급해도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워워 속도 조절을 하려 했죠.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시속 100km로 달려들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첫 남자이자 전 남편이었던 애들 아빠가 저보다 거의 20살 연상이어서 제 또래의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전무했었죠. 남친의 엄청난 추진력과 솔직함이 요즘 MZ세대들의 특징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다 진실인 줄로만 알고 데이트를 이어나갔죠. 남친은 우리 딸내미들과도 정말 잘 지냈어요. 총각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과 놀아주기 참 힘든데 남친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남친은 얼른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강행하길 원했어요. 일단 첫 관문으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죠. 첫 번째 결혼에서 시모가 지랄 맞은 사람이었으니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 시모도 시모는 시모더군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부족한 신부감이었으니 그랬겠지만 시모는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 내내 말이죠. 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들이 얼마나 난다긴다는 사람들이었는 줄 아냐? 그런데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애 둘이나 딸린 이혼녀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정말.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라고 해서 결혼 허락해주는 거지. 절대 네가 마음에 들어서 찬성하는 건 아니니까. 너 결혼하면 내 아들한테 잘해? 예비시모 말처럼 애 둘 딸린 이혼녀 주제이기에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억울하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끝까지 미소로 넘겼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나름대로 옆에서 쉴드를 쳐줬기 때문이죠. 엄마, 이 사람 카페 월 매출이 4천이래요. 나 사업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니까 너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착하고 예쁘니까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올게요. 남친이 쉴드 쳐준다는 게 고작 돈 관련 얘기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사는데 돈이 최고죠. 제가 남친한테 결혼을 해줄 수 있는 건 카페 수익으로 사업 서포트 해주는 거겠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와준 남자라서 마냥 좋았어요. 남편과 시모가 절 사람 아닌 돈으로 보는지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재혼했을 때 펼쳐질 상황을 꿈에도 모른 채 서둘러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죠. 미국이 학비가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해서 남편의 집안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한테 돈 뜯어가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시모의 집은 거짓말 좀 보태서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에 대한 비하는 계속되었어요. 야, 넌 나랑 내 아들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ATM기야. 애 둘 딸린 이혼녀가 총각 붙잡고 결혼하면
뭐 대접받고 살 줄 알았냐? 아서라 서. 어차피 결혼한 마당에 저도 맨날 당하기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재혼한 연하 남편은 맨날 사업 구상한다고 밖으로 돌고 내 돈만 몽땅 뺏어가고 시모는 저한테 모욕주기 일수이니 너무 답답한 맘에 그들과 싸우기도 많이 했죠. 어머님이랑 국현씨가 절 ATM기로만 보면 저도 열받아서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되려고 결혼한 건데 고작 그따위 대접밖에 못하시나요? 어머님 그렇게 똑똑한 척 다 하시더니 상황 판단이 안 되세요? 보아하니 이 집안에서 돈줄 쥐고 있는 건 저뿐인데 저한테 막대하면 저도 두 사람한테 돈 안 줄 수밖에 없다고요. 저 또한 독하게 초강수를 두었어요. 시모와 남편에게 나가는 돈과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남편도 난리가 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또 한바탕 하곤 했죠.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한창 사업을 런칭하려는데 자금을 딱 끊어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투자자들 지금 난리라고. 왜 빨리 런칭 안 하냐고 말이야. 런칭인지 그놈의 사업은 맨날 하려다 말려다 왔다리 갔다리인 건데 실체가 있긴 해? 진짜 사업을 하긴 하는 거냐고. 계속 아이템만 바꾸면서 거기에 들어간 내 돈만 해도 얼마야. 더 이상은 못 줘. 아니 안 준다고. 능구렁이 같던 남편은 제가 돈줄을 꽉 쥐고 돈을 안 내놓을 때마다 갑자기 천사가 되어 제게 잘해줬어요. 제 딸들에게까지 정말 황송할 정도로 잘해주니 바보 같은 제가 몇 달 만에 또다시 넘어가서 사업 자금을 대고 있더군요. 세상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저였죠. 딱 저만 있으면 이혼하고 말았겠지만 제 딸들에게 이미 모든 양해를 구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줬기에 번복하고 다 뒤집어 엎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재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무렵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한창 정리 중인데 어떤 노신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군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차려입고 말이죠. 저 손님, 영업 마칠 시간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희 엄마랑 똑같구나. 어쩜 외모도 너희 엄마랑 똑같니, 혜영아. 나, 네 애비다. 정말 미안하다. 가정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낳아버려서. 너랑 네 엄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아빠, 정말 내 아빠 맞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진혁이었는데 김진혁 씨 맞아요? 아빠,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아빠 집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엄마 돌아가시고 계속 저 혼자 살아왔다고요. 엄마와 너무 안 맞아 헤어지고 연락까지 끊어버렸던 아빠는 엄마가 계속 살아계시는 줄 알고 저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빠를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우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내 눈앞에서 다시 보니 내가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와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서 한 30분은 내리운 것 같아요. 가까스로 진정하고는 그동안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래도 여기 카페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빠는 집 나오고 야채랑 과일 가게를 했었는데 운 좋게 아주 잘 돼서 조그마한 건물까지 살 수 있었지. 그렇게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자 야채 과일 가게 다 때려치고 적극적으로 알아본 게 바로 탐정 일이야. 이유는 딱 하나. 일을 배워서 우리 딸 혜영이를 찾기 위해서였지. 요즘은 자격증도 생기고 프로답게 일할 수 있는 떳떳한 직업이라 보람까지 느끼며 일하고 있단다. 너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의뢰해도 된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최대한 도움 줄 수 있어. 여태까지 널 제대로 뒷바라지 못한 거 내가 다 해주고 싶어. 네 엄마 무서워서 지금까지 널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가 일찍이 죽은 줄 알았다면 진작 찾을걸. 내 딸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가정적이지 않은 분이었으니 마누라 꼴도 보기 싫은 건 이해했어요. 딸내미인 저까지 버렸던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아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주셨어요. 우리 쌍둥이 딸내미들한테도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아빠가 사설 탐정 일을 한다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의뢰하라고 하자 남편이 대체 뭐하고 밖으로만 도는지를 알아보고 싶더군요. 아, 아빠, 도저히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는 남편에 뒤 좀 밟아주세요. 사업한다고 제가 보태준 돈만 해도 엄청난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재혼한 마당에 이번엔 가정을 잘 꾸려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참 힘드네요. 약 2주 후 아빠는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제게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지금부터 해주는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마라 혜영아. 이런 놈이 내 사위라니? 멀리서나마 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더구나. 보름간 목격한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한 30%는 믿고 있던 남편은 그야말로 쓰레기 자체였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나 시모에게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제 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너무 큰 고민을 하며 저 혼자 시름시름 앓을 정도였는데 시모가 또 카페로 찾아와서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야, 요즘 우리 국현이가 사업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 너 대체 신랑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 거냐? 아, 커피나 나르는 새대가리 같은 이라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미국에서 대학 나온 우리 아들과 학력 차이가 너무 나서 당최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할런지. 당장 돈 없으면 이 카페 담보로 네 남편 사업 자금이나 대주란 말이야. 아, 모질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다 쪽내고 말았죠. 이봐요. 나이 개새끼랑 헤어질 거니까 더 이상 두 모자가 내 돈 뺏어갈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니 할매라고 할게요. 할매, 아들이 대체 어떤 놈인지 알기나 해요? 사설탐정인 우리의 친정아빠한테 의뢰해보니 가관도 아니더만요. 미국에서 대학은 개뿔. 대개 아드님이 그쪽한테도 구라를 쳤나 보더군요. 호스트바에서 잘나가는 호스트로 일하면서 그동안 돈 많은 사모님들이랑 놀아나고 용돈 받으며 생활했더군요. 무려 20살부터 말이죠. 슬슬 나이 들고 뒷전으로 밀려나니 나랑 결혼해서 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여자는 많더이다. 심지어 할매 아들 따로 애도 있던데 난 오늘부로 소송 들어갑니다. 친정아빠 말로는 형사사건으로도 걸릴 범죄 많이 저지르고 살았다대요. 우리 아빠가 돈 다 대준다고 그놈 콩밥 꼭 먹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어디까지 나락으로 빠지나 한번 봅시다. 뭐라고? 너 지금 소설 쓰니?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고 잔인한 소설을 지어낼 수가 있어? 내 아들은 미국 명문대 졸업한 수재라고. 애 딸린 이혼 여인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빽빽 소리를 지르며 시모는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시모의 눈앞에 증거 사진이며 자료를 던져주자 그제서야 실감이 났던지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아우,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네가 준 생활비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돈 다 갖고 가고 기어이 내 아들 감방까지 넣겠다는 거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며느라, 정말 너무 미안했다 그동안. 이제 와서 저한테 매달려봤자 소용없었어요. 재혼 기간 동안 남편과 시모에게 온갖 정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전 든든한 친정아빠를 믿고 모든 걸 다 제 뜻대로 밀어붙였어요. 드디어 남편을 감방까지 넣는데 성공하였죠. 그래도 제 기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갇힌 교도소에 일부러 면회까지 가서 저주의 말을 퍼붓곤 완전히 쪽내고 왔죠. 앞으로 너 인생 똑바로 살아. 돈 많은 사모님들한테 기생하며 살아온 젊은 날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냐? 날 안정적인 ATM기로 생각하고 접근했다면 큰 오산이야.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널 사지로 몰아버릴 거야. 네가 나한테 숨긴 네 아들이 부디 너랑 꼭 닮은 아이이길 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다 돈 달라는 얘기더군요. 정말 지겨웠어요. 내 인생에서 다시 네 버러지 같은 놈을 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저희 파란만장했던 두 번의 결혼이 막장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TV에나 나오는 행복하기만 한 결혼 말고 그저 아무 탈 없이 평온하게 사신다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거창한 행복 따위 찾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 작은 기쁨 누리면서 살자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잖아요. 자주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픔 다 잊고 우리 딸들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다시금 살아보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 말이죠. 긴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6, 안병동에서 2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예요. 병원이란 곳은 참 묘해요. 생과 사가 매일 교차하는 곳이니까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제 인생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한 한 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털어놓고 싶었달까요? 인생은 돌고 돈다. 그 흔한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 전남편을 만났던 때로 돌아가야겠군요.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죠. 병원 일에 열정이 넘쳤고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연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줘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생일 파티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자리에 최강준, 저의 전남편이 있었어요. 강준 씨는 당시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나이 차이는 몇 살이 있었지만 자신감 넘치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죠.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뭐랄까,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감이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유진 씨,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일만 바라보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걸요? 강준 씨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이상하게 그의 말투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저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결국 마음을 열었죠.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는 모습,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근무 특성상 어디 가서 새로운 이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처럼 제 곁에 찾아온 이 남자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해온 연애에 비하면 정말 꿈 같은 연애였거든요. 그동안 워낙 연애에 관심이 없었으니 소식을 알리면 친구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더군요. 유진아, 괜찮겠어? 강준 씨 일만 바빠 보이던데. 그 오빠가 매력 있어 보이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결혼은 추천 안 해. 분명 처음에는 제 연애 소식을 기뻐해 주던 친구들이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하니 입을 모아 반대를 하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은 하기로 결정난 사안이었고 한번 굳게 정한 마음은 변할 일 없었어요. 그땐 단순히 돈 많고 매력적인 남자와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된 것에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질투를 하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죠. 결혼 후에도 전 남편은 저에게 다정했고 무엇보다 외조라는 걸 정말 잘했거든요. 신혼 초 내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전 남편은 가끔 도시락을 병원으로 보내줬어요. 전 남편은 프랜차이즈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가게를 통해 손수 포장한 도시락을 내 근무 시간에 맞춰 보내줬죠. 야간 근무를 서던 새벽 2시 병동 휴게실에 예상치 못한 배달이 도착했어요. 검은 포장 상자에 금박으로 프랜차이즈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죠. 이게 웬 도시락이야? 세상에, 유진쌤, 남편분이 보낸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저 이런 도시락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런 건 거의 VIP급 도시락 아니에요? 야, 이거 도시락이 아니라 완전 호텔 뷔페 아니야? 도시락 상자에는 육첩반상으로 3단 도시락에 갓 지은 듯 따끈한 식사가 담겨 있었어요. 4가지 밑반찬에 따뜻한 국, 고기, 과일과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간호사들 각자 이름이 적힌 손편지까지 들어있었죠. 아내에게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근무도 힘내세요. 우리 유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휴게실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감탄하며 나를 바라봤어요. 유진쌤 남편 진짜 멋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주는 남편이 어딨어. 야, 결혼 정말 잘했네. 이런 남편 있으면 야간 근무할 맛 나겠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휴게실에서 쏟아지는 부러운 시선과 칭찬이 밤새 쌓인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퇴근하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도시락 정말 잘 먹었어.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어. 그럼 다행이네. 우리 유진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또 어느 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전 남편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유진아, 여기야. 오늘 피곤하지?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순간 병원 앞에 있던 동료 간호사들과 몇몇 환자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유진쌤 남편 차야? 대박. 야, 영화 속 한 장면 아니야? 유진쌤 완전 주인공이네.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외침 속에 전 남편은 문을 열어주며 나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전 남편은 피곤한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지? 출근할 때 힘들어하던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 집에 가서 푹 자. 출출하진 않아? 내가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줄까? 이렇게 데리러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무슨. 다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당신 때문에 내가 기가 다 산다니까? 고마워. 이러려고 결혼한 건데 뭐. 간호사가 워낙 체력 소모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잖아. 내가 잘 외조해야지. 남편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유짐센 남편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외제차로 데리러 오는 남편이라니 완전 드라마 주인공이네. 유진쌤은 좋겠다. 힘들면 얼마든지 일 때려쳐도 되겠네. 일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아이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직업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다고요. 물론 직접 해보니 어릴 때 생각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기 힘들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앞으로도 간호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하여간 유진쌤도 특이하다. 대부분 간호대는 성적 맞춰서 들어오거나 막상 꿈이 있어서 들어와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한테 천직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돈을 잘 벌면 이렇게 힘든 일은 안 해도 될 텐데. 여러모로 대단하기는 해. 돈도 돈이지만 보람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남편도 제 뜻을 잘 이해해줘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만큼 전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게 어리석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난 어느 날, 전 남편이 아침 일찍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오늘 우리 바다 보러 갈까? 근처 리조트 예약해놨어.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 밤새 근무했어. 너무 피곤해.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진아, 맨날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여행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 하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 오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나도 가고 싶지만 지금은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했지만 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지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진아, 이번 주말에 홍콩으로 떠날까?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오빠, 이번 주말은 야간 근무야.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의 표정이 또 일그러졌어요. 또 근무? 너는 나랑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사업 잘 되니까 이런 호사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다 있고 시간만 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동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오빠,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오빠도 내 일을 존중해 줬잖아. 전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엔 그랬지. 너의 열정이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데 너는 네 직업만 중요하지. 나랑 우리 둘의 삶은 뒷전이잖아.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달라진 걸까? 아니면 오빠가 달라진 걸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균열은 조금씩 커져갔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전 남편은 자주 미간을 찌푸렸어요. 새벽에 그렇게 문을 쾅쾅 닫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자겠어? 네가 병원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 둘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었나?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미안해야 하는 걸까? 결혼 초반 병원 앞에 외제차를 타고 나를 데리러 오던 그 사람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그 미소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 남편과 저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 나에게 소중한 만큼 남편도 자신만의 행복을 원했던 걸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간호사라는 제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나의 삶이었고 나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몸을 챙기려고 했어요. 안 하던 운동도 시작했고 체력 회복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요.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결혼을 한 건데 남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 뒤 체력이 붙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 후로부터는 쉬는 날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 제가 체력에 못 이겨 했던 거절들이 상처였는지 이제는 제가 아무리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때는 내가 응급실에 있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은 당신 좋을 때만 그렇게 놀러 가자고 해. 나는 늘 피곤해도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체력 핑계로 안 간 건 당신이야. 내가 가자고 할 때 안 가면 당신만 손해라는 걸 이젠 알아야지. 생각보다 시니컬하게 받아치는 말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에 날이 섰어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거절한 건데 나만 손해라니.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좋겠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즐기자고 할 땐 안 즐기다가 이제 와서 아쉬워서 그런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동안 체력 관리도 해와서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 나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됐어. 야간 근무하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매번 도시락 보내주고 차 태워다 줬더니 체력 관리 핑계로 살이나 덕지덕지 붙어서는. 내가 당신이랑 해외여행 가고 싶었던 건 당신 한참 젊고 예쁠 때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였지. 지금처럼 살이 디룩디룩 찐 아내 데리고 가면 뭐 해? 어디 부끄러워서 같이 수영이나 하겠어? 뭐라고? 사업하는 내 친구들 와이프 못 봤어? 하나같이 다들 예쁘고 날씬한데 당신만 일 핑계로 퉁퉁해졌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붙은 것도 아니고 운동하면서 4kg 정도밖에 안 붙었어. 그것도 너무 체력이 떨어지니까 근육이랑 같이 증량 목적으로 시작한 거였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 보여서 훨씬 좋다는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건강은 무슨. 내가 건강한 여자 찾을 거였으면 뭐하러 당신이랑 결혼했을까 봐. 아, 됐어.
난 완전히 당신한테 결혼 사기 당했어. 예쁜 마누라랑 알콩달콩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망친 건 당신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남편의 기대에 그동안 제가 부응해주지 못한 탓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 남편이 제게 하는 말들이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나니 남편과 점점 대화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는 제 휴일마다 남편이 일부러 외출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휴일인데 어디 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마 늦을 거야. 저녁은 먼저 먹어. 전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함께 영화라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쉬는 날이면 전 남편이 오히려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집안은 쓸쓸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할 기회조차 줄어들었어요. 싸우고 나서 화해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여유도 없었죠. 어느 날 주물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출장이라고 짧게만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죠. 전에는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 이야기라도 해줬는데 이젠 그런 얘기조차 없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출장 잘 갔어? 언제 돌아와? 다음 주 정도에 끝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대화처럼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처음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싸우고 화해할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남편과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점점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사는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날따라 친구들은 분위기가 어색했고 절 바라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유진아, 혹시 네 남편 SNS 하는 거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멍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니, 오빠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다고 했어. 예전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절대 안 한다고 했었는데? 친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네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진아, 마음 단단히 먹어.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핸드폰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낯선 아이디와 함께 남편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힌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오빠가 SNS를 했다고? 그 계정에는 꽤 오래된 게시물들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다고 말했던 그 시절부터 남편은 꾸준히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혹스러움에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천천히 내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바에서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몸매가 늘씬하고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사진, 젊은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V자를 그리는 사진, 팔짱을 낀 채로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이게 다 뭐야?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은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제 시선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섰어요. 한 여자에게 이상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화면을 확대하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제가 몇 년 전 병원에서 가르쳤던 후배 간호사였어요. 그 후배는 저와 같은 병동에서 잠시 근무했던 아이였어요.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화제였지만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저렇게 화장 진하게 하고 병동에 서 있으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복 모델하러 온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의사들이 병동을 돌 때마다 밝게 웃으며 꼬리를 치고 심지어는 병실에서 환자보다 의사에게 더 신경을 쓰곤 했어요. 저 오늘 메이크업 잘 먹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늘도 저한테 웃어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일이 서툰 것과 태도가 불량한 건 다른 문제였죠. 이거 봐. 제대로 주사 놨는지 다시 확인했어? 환자가 아프다고 하잖아. 간호사는 환자 먼저 신경 써야지. 네가 무슨 모델처럼 서 있기만 하면 환자들이 안심하겠어. 그렇게 저는 그 후배를 혼내고 다시 가르치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그만뒀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 간호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란이 가득한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애는 병원을 떠났고 한참 동안 그 이야기에 대해 떠들썩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 그 후배를 잊었고 저 역시 그 애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SNS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진 속에서 후배는 몸매가 드러나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화려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어요. 술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는 사진. 모든 게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오빠가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이 여자와 함께였던 거야?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속고 있었다고? 남편은 저에게 귀찮아서 SNS는 안 한다고 말했었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아버렸어요.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너무 놀라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뭘 믿은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휴대폰 속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각인된 듯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찾았어요. 윤지수. 화면에 그 후배의 이름이 떠올랐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번호가 아직도 살아있을까? 문득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어요. 휴양지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몸에 달라붙는 비키니를 입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의 한쪽 끝. 교묘하게 잘려있지만 그 익숙한 팔과 시계. 저건 남편의 것이었어요. 목이 메어오는 걸 억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지수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선배, 갑자기 웬일이에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 전혀 당황하지 않는 태도, 그게 더 역겨웠어요. 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랑 오빠, 둘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오래 걸렸다. 선배, 눈치 진짜 없네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수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진작에 알아챘어야죠. 그렇게 병원에만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리니까 이런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지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요? 선배한테는 병원이 세상의 전부였잖아요. 선배 남편분은 그 전부에서 빠져 있었고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 뿐이에요. 빈자리를 채워준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선배,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잘 생각해봐요. 선배는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는 걸 좋아했고, 남편분은 늘 외로워하셨죠. 저는 두 분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줬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선배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이혼했을걸요? 제가 선배 남편 곁을 지켜준 덕분에 선배 가정이 유지된 거라니까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넌 네가 내 가정을 지켜줬다고? 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너랑 오빠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냐고? 지수는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억 안 나요? 선배가 병원에서 남편분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부터였어요. 뭐라고? 저는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돈도 많고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선배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런 남자한테 봉사는 못할 망정 왜 외롭게 두는 거예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그래서 제가 남편분 좀 위로해드렸어요. 선배가 제 눈물을 쏙 뺄 만큼 병원에서 호되게 혼냈던 날 기억나시죠? 제가 환자보다 의사 선생님한테 더 신경 쓴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아픈 환자를 두고 일을 엉망으로 해서 그런 거잖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날 남편분이 병원에 도시락 들고 왔을 때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 미소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너무 괘씸한데 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목이 메어오는 걸 겨우 참아냈어요. 선배, 그러게 왜 저를 그렇게까지 혼내셨어요? 저 나름대로 선배 말 잘 새겨 들은 거예요. 의사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 덕분에 눈을 돌려서 선배 남편을 꼬시게 됐거든요. 만나보니까 맨날 시간 없는 의사보다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더 제 취향이더라고요. 돈 많고 자상한 남편 그렇게 쓸 거면 그냥 나한테 넘겨줘요. 제가 훨씬 잘 활용할 자신 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너 정말 나쁜 애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어. 선배, 너무 화내지 말아요. 어차피 선배랑 남편분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게 달랐잖아요. 이렇게 된 건 필연이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터치했고 통화는 끊어졌어요.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전 남편이 참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유진아, 나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오빠, 우리 이혼하자. 뭐?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찾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게 너한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대답은 제 심장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 남편에게 남겼고 저희는 그렇게 끝났죠.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병원에서도 금방 소문이 돌았고 그 중심에는 저와 윤지수 그리고 전 남편이 있었어요. 병동 휴일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동료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유진 선배, 진짜예요? 지수 그 애랑 선배 남편이? 한 후배 간호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사실이야.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와, 진짜 너무한다. 지수 그 애 병원에 있을 때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선배 남편분한테까지? 걔가 갑자기 병원 그만둘 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의사들이랑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결국 남편분이랑. 진짜 사람 무섭다. 선배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뒤에서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선배, 이혼하지 말고 버티세요. 이렇게 놔주면 저 둘만 좋잖아요. 맞아요. 왜 선배가 이런 걸 감당해야 해요? 둘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사는 게 더 고역이야. 그 애랑 오빠랑 함께 있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이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이혼 후 저는 모든 걸 일에 쏟아부었어요. 쉴 틈 없이 병동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봤고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새 몇십 년이 지나 저는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병동을 돌고 있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들것에 실린 환자가 들어왔어요. 환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보호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누구예요? 상태는 어떤가요? 저랑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해온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수간호사님, 그게 보호자가 곧 올 거라고 했는데 환자분 이름이 최강준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 최강준. 위암 진단을 받고 여기 입원하셨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그 사람이 여기 올 리 없어.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것이 멈추고 천천히 환자의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곳에 누워있는 남자는 틀림없는 제 전남편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입꼬리는 느슨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유진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역시 넌 간호사 가운이 잘 어울려. 그 말투, 그 표정. 몇 년이 흘렀는데도 뻔뻔함은 여전했어요. 환자분, 여기는 병원입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주세요. 통증이 있으면 호출벨을 누르세요. 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따라붙었어요. 여전히 차갑네. 근데 유진아, 그 꿋꿋한 태도, 난 그게 좋았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전 남편을 모른 척 지나쳤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안병동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자신이 수간호사 전 남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들을 마치 개인 시녀처럼 부리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여기 물 좀 더 줘요. 간호사님, 이건 좀 따뜻하게 다시 가져오세요.
내 입에 안 맞네. 그렇게 바쁘면 수간호사님이라도 불러와. 나랑 얘기 좀 하게. 간호사들은 그 인간을 상대하는데 지쳐갔고 병동 내에서는 은근한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진짜 최강준 환자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집사도 아니고. 수간호사님도 그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셔.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호출했어요. 유진아, 우리 옛날 생각 좀 해볼까? 그때 네가 처음 간호사 가운 입고 병원에 나왔을 때가 생각나. 참 열정적이었지. 나한테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아직도 이렇게 병원에만 붙들려 살 필요가 있나 싶네. 나 있잖아, 네가 이렇게 잘 된 거 보면 뿌듯해. 환자분, 제가 바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너야 유진아, 나 좀 돌봐줘. 네가 내 병수발 들어주면 이렇게 아픈 것도 참을 만한 것 같아. 그 뻔뻔한 말에 손끝이 떨렸어요. 지금 제게 병수발을 들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네가 젊은 시절 나한테 못했던 내줘. 지금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넌 여기서 일하는 거고 나는 네 손길이 필요하니까. 환자분,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 진지해. 너도 알잖아. 병원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VIP 환자니까. VIP 환자? 당신이?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할까요? 제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자 병실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나 몰래 어린 내 후배 간호사랑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다 늙고 병들어서는 뭐라고? 환자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간호사들도 병실 문가에 모여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병원 사람들한테 당신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리고 싶어요? 뻔뻔하게 뭐? 내줘?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건 복수밖에 없어.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병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전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최강준 환자님, 다른 간호사가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지어 같은 병실을 쓰며 친하게 지내던 환자들조차 그의 곁을 떠났어요. 남편은 왕처럼 군림하던 전과는 달리 눈에 띄게 쓸쓸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전해주기로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호자로서 그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갓 20살이 된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이대를 짐작해보아 지수와의 아들인 것 같았죠. 아들과의 사이는 나름대로 애틋한 건지 아들은 전 남편을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듯 했어요. 저와는 별개인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죠. 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도 어김없이 전 남편은 저를 병실로 불렀어요. 유진아, 그러지 말고 네가 나 좀 돌봐줘. 네가 제일 편하단 말이야. 네가 내 병수발을 들어주면 나는 지금 이 병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왜 당신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일들은 다 잊은 거야? 그건 그냥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실수한 거지. 다 지나간 일이잖아. 네가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날 대하는 거야? 지나간 일?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어린 후배랑 바람을 피웠던 게 지나간 일이야?
그 여자에게 돈을 퍼붓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날 외주하는 척하면서 병원에 와서 뒤로는 몰래 그 애를 꼬시고 난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어요.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전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굳어버린 얼굴로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 역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건... 아들은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제가 엄마의 외도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빠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아빠는 엄마와는 달리 엄마와 저만을 사랑했을 거라고요. 배신당한 건 아빠고 상처받은 것도 아빠라고요. 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지금 들은 게 다 사실이에요. 아빠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그 관계에서 내가 태어난 거냐고요. 병실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해졌어요. 전 남편은 입을 열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엄마의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더 나쁘네요. 적어도 엄마는 저를 끝까지 책임졌으니까.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는 더 이상 제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이젠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 아들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침대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병실 안에는 그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 그 인간은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좋을 대로만 살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 당신 아들은 오늘 그걸 알아버린 것뿐이야. 그날 이후 아들은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매일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창가를 바라보곤 했어요.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는 횟수 줄어들었고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유진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당신은 당신의 선택으로 이 모든 걸 만든 거야. 퇴원날 전 남편은 병원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밀며 나가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그리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옆자리.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던 전 남편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젊은 시절 무책임하게 저질렀던 선택의 끝은 고립이었어요. 어떤 선택이든 결국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상실이든 외로움이든 말이죠.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혔어요. 늘 전 남편을 떠올리면 원망하고 미운 마음에 속 시원하게 복수 한번 못하고 조용히 이혼해 준 걸 후회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는 거라는 걸요. 젊은 시절 오만하고 나르시즘에 빠져 제가 주던 사랑을 무시하던 전 남편은 결국 그렇게 외로워졌네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외롭게 견뎌온 시간들을 그 인간도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겪게 될 걸 생각하면 시원하면서도 참 안쓰럽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털어놓으니 속이 좀 시원해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